법 때문이야, 법 때문이야, 피곤은 법 때문이야. 법 때문에 피곤한 삶 말끔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하늘에서 별도 따다 하늘에서 법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제가 하늘에서 별은 따다 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법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너희들이 법맛을 알아? 법맛을 함께 즐겨가는 유재환입니다. 같이 하시죠. 여러분, 법률 부자 되세요. 오늘도 법부자로 만들어드릴게요. 법률신문기자 박수연입니다. 예,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옥 같은 이 광고 유행어로 인사를 드려봤는데 네. 다 망쳐놨네요, 저희가.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요? 좀 만족스러웠는데요, 지금. 아니 뭐니 굉장히 그저 율동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잘하셨는데. 법도 따다 드리겠다는. 저는 출연료의 반이 여기 쓰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들의 맞습니다. 오프닝에 야, 오프닝에 정말 좀 모든 걸 다 거는.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 정말 그 기억에 오래 남는 광고 네. 유행어들이 있어요. 그렇죠. 확실히 각인이 확실하게 된 거. 요즘에 제일 기억에 남는 광고 중에 하나 문구는 그거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떠나라. 그러면서 차 안에서 이제 손 하나 착 나오고 뭔가 이렇게 여행 가는 듯한. 어떻게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도 좀 다녀오셨어요? 휴가 좀? 저는 지금 뭐 사실 이제 법원에는 법정 휴정기라는 게 있는데 이제 법조 출입 기자는 거기에 맞춰서 조금 휴가들을 가는 편이어서 짧게 2박 정도로 이제 호캉스 다녀왔습니다. 아우, 호캉스로. 너무 좋은 거. 네. 저도 아이들 방학 기간이랑 맞춰가지고 짧게 또 휴가를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막 드넓은 바다도 보고 또 제대로 또 태양도 맞고 하니까 너무 그렇죠. 좋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이제 아이들 방학이 핑계야. 이제 왜요? 우리 아이들은 커가지고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러는데도 네. 엄마 아빠 욕심에 그냥 저희도 바닷가 한번 잠깐 갔다 왔는데. 그렇죠. 예, 근데 바닷가나 뭐 이런 데 가면 가는 길도 막히긴 막히지만 실은 휴가지에서 이제 의도치 않게 좀 바가지 요금? 아유, 저 절대 빠질 수 없죠. 맞습니다. 예. 뭐 음식 비용이라든지 뭐 빌리는 비용 이런 맞아요. 것들이 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관광지에서 불법 행위나 말씀하신 바가지 요금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랑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불편 신고센터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1330번 기억하시고 1330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해당 관광지가 속한 지자체별로도 신고가 가능하니까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어떤 경우든 이게 법적 문제가 딱 닥치게 되면은 네. 재현 씨 어떻게 변하죠? 솔직히 말하면 머리가 하얘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이거는. 이 우리가 사는 게 법과 연결돼 있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럴 때는 똑똑 우리들의 법 두드리시면 해답이 톡 하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법률부터 정복에 나서봐야 할 텐데요. 통과된 법 중에서 주목할 만한 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얼마 전 과거 해외 입양이랑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아담이라는 남자분 얘기 아닌가. 혹시 그 일중형하고 동갑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기억을 하네. 네. 근데 이제 입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1979년에 미국으로 입양된 그 주인공은 아담 크랩서, 신송혁 씨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홀트 아동복지회랑 국가를 상대로 이제 낸 소송에서 홀트 측은 신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으니까 거기서 좀 잘 교육을 받고 잘 살았으면 좋았겠는데 그 양부모의 아동 학대가 있었고요. 2번의 파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들이 시민권 취득 절차를 제때제때 밟아줬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밟아주지 않아서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2016년도에 미국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37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셨죠. 야, 이게 참 근 40년간을 신송혁 씨는 행복한 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재환 씨, 근데 이
아동 수출국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예, 들어봤습니다. 저출산율도 1위지만 아동 수출도 세계 1등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1등은 아니고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다음에 3위도 높은 거긴 하지만 네.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16만 8,427명. 이 숫자가 뭐냐면 한국전쟁 정전 이후에 작년까지 해외로 입양된 우리나라 아동들을 칭하는 숫자인데요. 네. 국내 입양이 8만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곱절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체 입양의 67.4%가 해외 입양을 가고 있는 거고 신 씨처럼 이제 3세 정도의 입양을 가는 게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아니 뭐 사실 이제 그 해외 입양도 문제지만 국내 입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 다 알고 있는 이 정인이법 이게 왜 생겼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2살 된 아이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예. 네,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을 느꼈을지 생각하면 네. 정말 참담한 심정인데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이 입양 제도의 문제는 아무래도 국가가 주도하고 있기보다는 민간 기관에서 전체적인 과정을 주관하고 있다는 점도 원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입양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절차라던가 불법 행위, 입양 수수료라고 칭해질 수 있는 그런 브로커 문제 등의 의혹이 있어도 그냥 의혹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서두를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결국 입양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법률이 나왔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 법안이 지난 6월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바로 국내와 국제 입양 관련 입양 특례법 전부 개정안입니다. 먼저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내용은 민간에서 국가로 이제 입양 책임자가 바뀌고요. 국제 입양은 국내 입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한 게 그 골자입니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양부모가 아이에게 잘 맞아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도 국가가 알아서 이제 척척 해주는 건가 싶은데요. 일단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요, 복지부 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한다고 누구나 다 입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복지부에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 환경 등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양부모가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이 되면요, 입양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양자가 될 아동과 함께 이렇게 맺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아이들은 사실 아직 어린 경우에는 의사 표현이 서툴잖아요. 네. 그래서 아동이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아동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예. 입양 시작부터 이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입양이 성립된 다음에 1년 정도까지는 양부모랑 양자가 이제 서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담 그리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이제 하도록 하고 있고 입양 아동의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아동 적응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양된 아동이 나중에 커서 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자신의 입양이랑 관련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해외 입양은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걸까요? 절차부터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 입양 절차를 정비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본국 그리고 양부모의 본국이 서로 협력을 해서 아동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간의 협력 체계를 좀 구축을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네. 무엇보다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해서 국제 입양만이 최선이다. 이럴 때만 이제 허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국내 입양이랑 마찬가지로 복지부가 해외 양부모랑 그 가정 환경을 조사해서 자격이 갖춰진 가정에만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송혁 씨처럼 만약에 입양이 됐다가 파양이 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민간기관에서 입양을 하는 경우에 일단 입양을 보내고 난 그 이후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법이 이제 시행되고 나서부터는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파양된 아동의 귀환과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양 절차 그 이후까지도 정부가 주도해서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국가가 다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하나의 다짐 같은 법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라도 더 뭐 입양을 해야 되는데 까다롭네 하실 분들은 계시겠지만
이 배 아파서 난 자식과 똑같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 과정이 결코 복잡하지도 또 불편하지도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환 씨? 맞습니다. 저는 그냥 입양수가 줄고 그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되길 원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입양해야 된다면 좋은 부모를 잘 만날 수 있게 어떻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두 자녀를 입양한 배우 신혜라 씨가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양아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지켜진 아이다. 야, 부디 많은 아이들이 지켜질 수 있는 입양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신 입법자를 모셔볼 차례죠. 그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번 땅 투기 의혹에 특히 농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투기한 땅의 99%가 농지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 농민들은 그나마 있는 땅 평생 갖고 온 걸 팔려고 해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안 되게 하니까 그러다 LH법 오면서 더 이게 쪼아버리니까 여론조사를 물어보는데 어떤 때는 제 이름 쏙 빼고 그 여론조사 끝나고 나니까 지역에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의원님 이름 빠졌던데요. 뭐 공천하면 문제가 생긴 겁니까? 의원님이 뭐 배제된 겁니까? 여야를 막론하고요. 이분은 신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정치계에서 이런 이야기는 극찬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야말로 국회가 인정한 젠틀맨,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 이제 삼선 의원이시고 한결같이 젠틀맨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데요. 심지어 백봉 신사상을 또 3번이나 예. 타신 경험이 있으시고 잘 참으시는 성격이신가요? 저도 뭐 한성질이 있겠죠, 당연히. 예.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화를 내고 나니까 후회가 점점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화내는 거는 이 백해무익이다. 그래가지고 화내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토 같이 그러시군요. 그게 세월이 지나니까 체질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제작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초선 때부터 배웠지만 얼굴에 네. 그 변함이 없어서 어떻게 방부제를 진짜 뿌리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네. 제가 질문 받는 것 중에 약간 당혹스러웠던 게 2가지인데 늘 염색했느냐, 네. 그다음에 얼굴 관리하느냐. 네. 예. 평생 그런 적이 없거든요. 오. 한 번도 염자가 닿아본 적이 하신 없어요. 거예요?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아기 때 태어나올 때 가진 거물이 그대로예요. 야, 그러세요? 너무 네. 건모죠, 건모. 그리고 얼굴 관리했느냐는 이야기인데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생각해 보면 일단 매일 운동을 하니까 노폐물은 운동을 없어요. 하고. 매일 땀을 쫙 빼주니까 예, 노폐물이 빠지는 거예요. 축적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뭐 노안이다, 동안이다 이게 지금 동안이라 좋아하지 말고 노안이라고 아쉬워하지 말고 예. 자기 얼굴대로 또 이렇게 가게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역구는 이제 또 하나의 지역구를 갖고 계십니다만은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예. 이렇게 4군데가 됩니다. 예.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즘 가장 바쁜 일 중에 하나를 꼽자면 어떤 일이 있으실까요? 행사 참석하는 거. 아. 그 코로나 3년 동안에 행사가 봉쇄돼 있다가 그게 이제 한꺼번에 막 밀렸던 게 많이 개최가 되니까 거기 참석하는 거 하고 저 농민 간담회라든지 또 네. 학부모 간담회라든지 이런 형태로 또 이제 많이 자리가 만들어지고 만나고
누적돼 있던 수많은 민원사항 네. 그것도 해결하느라고 또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고. 늘 숙제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또 생기는 거고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진짜. 저는 의원님 뵈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예. 21대 국회 들어서면서 예. 삼성 국회의원인 조혜진을 100% 이용해달라, 예. 이용당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씀하셨던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예. 좀 어떻게 이용 많이 당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각보다는 덜 당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코로나가 없던 평시에 국회의원 만나기보다는 만난 횟수가 적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용 횟수가 적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제 한꺼번에 이제 몰아서 또 막 숙제를 막 주시니까 다 합하면 결국은 뭐 총량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거는 재선해 보니까 역시 초선보다 낫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삼선 되니까 더 자신이 생겨서 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맡기만 주십시오. 제가 잘 해내겠습니다. 몸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 21대 국회 이제 정말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가장 뜻깊었던 그리고 좀 아쉬움이 남는 입법 활동 한 가지씩 꼽아 주신다면요. 뭐 어느 걸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낙태 관련 법안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뜻은 깊은데 마음에 제일 좀 큰 바위 덩어리처럼 누르고 있는 2020년 12월까지 개정하라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래서 그 직전에 제가 21대 국회 등원하자 얼마 안 돼서 법안을 냈는데 네. 결국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지금까지도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들은 모르는데 낙태 자유국가예요. 낙태에 대한 처벌이 없어요. 법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빨리 21대 회기 종료되기 전에 빨리 이거 합시다. 라고 간곡하게 이제 부탁을 드렸죠.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무거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도 좀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예. 자, 그러면 요즘에 또 어떤 입법안에 또 매진을 하고 계실지 국회를 대표하는 젠틀맨 조혜진 의원의 공정이란 이름의 꽃을 피워요. 첫 번째 법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땅 좀 팔게 해주세요. 농지거래 활성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중에서도 농지, 이 농사를 짓는 땅을 좀 팔게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요즘에 이 농지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원래 잘 안 됐죠. 원래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규제가 많았습니다. 농지는. 네. 그 1948년도에 헌법 제정할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 정부가 농지 개혁을 하면서 지주제를 없앤 거거든요. 농사는 안 짓는데 땅을 어마어마하게 소유하고 그걸 갖다가 소작을 줘가지고 그 소작의 피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농토는 농사 짓는 사람만 가져라. 그게 농지 개혁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 풀어가지고 소작인이었는데 땅을 가진 주인이 된 게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개혁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경자유전, 농사 짓는 사람만 땅 가진다. 그 원칙을 만들고 지금까지 쭉 있어 왔는데 그 자체도 농민들한테 이게 농지 거래에 일정한 규제가 되는데 특히 지난번에 LH 사건, 투기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또 추가로 더 많은 규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LH 규제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주말 농장, 관광 농원, 또 근린시설 이거는 허용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걸 통해서 투기가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다 그냥 스톱시켜버린 거예요. 원래 그 일이 있기 전에도 농민들을 만나보면은 정말 그 하소연하는 게 대도시는 서울 같은 데는 땅 가지고만 있어도 땅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가만 앉아서 재산이 팍팍팍 늘어나요. 네. 근데 지방의 농민들은 그 땅은 그냥 가만히 있는 땅이 아니고 피땀 흘려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일구고 갈고 이래가지고 평생을 갖고 온 땅인데 그나마 있는 땅 평생 갖고 온 걸 팔려고 해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안 되게 하니까 그 하소연은 얼마나 제가 많이 들은지 몰라요. 그러다 LH법 오면서 더 이게 쪼아버리니까 국가가 농민들을 도와주를 못할 망정 이게 다들 떠나고 소멸해 가는데 뭐 하는 거냐 하면서 하소연을 듣다가 제가 이제 이번에 개정안을 냈죠. 그렇군요. 아니 아까 재환 씨, 네. 예, 한번 저기 요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는 예. 농업인과 농업법인한테 팔 수 있다. 응?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야. 팔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아닙니까? 팔 수 있다, 팔 수 살 있다. 수 있으고 또 살 수가 살 수도 있고. 살 수가 있어, 살 팔고 수가 사고 있고. 써. 그러니까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어라 이런 뜻인 거죠. 예, 맞습니다. 지주제를 없앤 거죠. 자, 현재 뭐 농지 거래량이 좀 파악된 게 있을까요? 어떤 상황인지? 네, 이게 국토교통부랑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2년 연간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요. 전국 논밭 거래량은 2021년 대비 각각 22.2%, 26.5% 감소했습니다. 또 농지 자격 취득 증명 발급 건수도 21.7%로 줄었는데 이게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46.8%거든요. 그래서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 싶은 고령 농업인의 경우에는 정말 이건 난감한 상황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지방 농촌에 이렇게 있는 분들이 농촌에 떠나지 않고 남아 있으려고 하면은 그럴 만한 이게 환경이 돼야 되잖아요. 네. 또 농촌이 그리워서 나머지 인생을 여기 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들어가서 일단은 땅 사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사더라도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또 다시 그걸 팔아서 현금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데 그게 또 안 되고 하니까 돌아오는 수요도 적죠. 이런 문제를 막고자 하려면 결국에 이제 농지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예.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좀 수정 보완하면 좋을까요? 투기 예방이라는 목적을 전혀 또 도외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규제를 다 없애거나 바꿀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흥 지역인데 네. 그걸 둘로 나누면 진흥구역, 보호구역 네. 이렇게 나눠지는데 진흥구역은 농지 정리를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땅. 네. 보호구역은 영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를 들면 용수 공급을 한다든지 맞으면 그 부속 토지인 거죠. 네. 근데 거기는 그 전적으로 전문적 그 농업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 주말 그 농장이나 이런 걸 허용했는데 그까지 다 묶어버려서 최소한 농업 보호구역에서는 주말 영농이나 근린시설을 만들거나 이런 목적으로는 매매가 가능하게 풀어주는 것 하나. 그다음에 그때 새로 도입한 규제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매매를 할 수가 있고 그 증명은 농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심사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 심사위원회 구성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 구성하더라도 또 심사도 또 전문적 심사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통과하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원회를 폐지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좀 더 쉽게 하는 거. 그 정도의 이제 개정 내용을 집어넣고 나머지 투기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은 그대로 두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좀 어떤 부분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농지 거래가 좀 이제 활성화되겠죠. 예. 농촌의 땅, 토지, 논밭을 살려고 하는 분들 중에 일부는 그 젊은 영농인들, 그분들은 이제 붙잡아 둘 수 있고 작은 규모라도 이제 농업을 버타면서 그 전원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분들, 그 농촌으로 이제 이주할 수 있는 길이 확 넓어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농촌 인구가 소멸해서 조금 그래도 늘어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또 그렇게 농지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농민들도 그전에는 매매 자체가 어려우니까 누구든지 살려고만 하면 그냥 막 팔아버리는 그런 이제 투기꾼들에게 그런 게 하나의 통로가 됐는데 투기 수요에 대한 그런 제한 기능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이 법안 통과로 인해서 가뜩이나 네. 좀 힘든 농촌의 활력이 좀 불어넣어졌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조혜진 의원의 공정이란 이름의 꽃을 피워요. 두 번째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법안은요. 여론조사 믿어도 되나요? 자, 여론조사 관리 강화법인데요. 여긴 두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여론조사 관리 감독법이에요. 요즘엔 진짜 뭐 여러 가지의 여론조사가 정말 많이 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가 이제 전화상으로도 네. 뭐 이렇게 많이 상담이 옵니다. 그지?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하면 실은 응답해 본 적 있어요? 아니 저는 솔직히 말은 없습니다. 네. 저도 여론조사 기관 죄송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끊기 마련인데 끊기 마련인데. 실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과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이게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실은 여론조사를 당하는 대표적인 직업군 가운데 하나시잖아요. 예. 뭐 국회의원, 정치권일 텐데
곤혹스러운 여론조사 뭐 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저희 지역의 그 예비 후보들에 네. 대한 여론조사를 물어보는데 어떤 때는 제 이름 쏙 빼고 어머, 진짜요? 왜 예비 후보에서 와. 이름을 빼보는 거죠? 상대 후보가 조사를 하는 건데 아. 그 여론조사 끝나고 나니까 지역에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의원님 이름 빠졌던데요. 뭐 공천에 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의원님이 뭐 배제된 겁니까? 또 그쪽에서는 그렇게 또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배제됐기 때문에 빼고 뭐 여론조사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상식은 여론조사란 거는 여론이 어떤지 민심이 어떤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게 여론조사인데 이거는 문제가 많다.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그런 데 많이 받죠. 그렇습니다. 사실 여론조사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과잉 시대, 홍수라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데요. 어떤 여론조사의 문장을 좀 이렇게 애매하게 바꿔놓는다거나 아니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설정해둔 여론조사는 그 자체로도 또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한데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법안 만드신 것 같은데 법안 취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모든 그 정치 관련된 이 팩트나 이슈나 뭐 이런 걸 갖다가 투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데 이게 비틀어지고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하면 미국 민주주의는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특히 정치 여론조사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이제 정치 여론조사 네. 또 그다음에 부차적으로는 정치가 아닌 다른 일반 여론조사까지 의도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는데 하나는 정치 여론조사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선거여론심의위원회에 등록하고 하는 여론조사가 있고 그거는 이제 정당에 대한 지지를 물어보는 항목이 들어가면은 신고하고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만 빠지면은 정치 여론조사라도 그냥 선관위에 등록 안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거. 나머지 일반 여론조사는 관리감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거. 네. 그래서 그 두 가지인데 공직선거법은 현재 있는 법에다가 내용을 조금 네. 넣는 거니까 개정 법안이고 여론조사 관리 감독 법안은 없는 법안을 좀 만드는 거니까 제정 법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여론조사 기관도 굉장히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선관위 산하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은 92개입니다. 등록 제도가 시행된 2017년 이제 60개였는데 5년 만에 92개로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53%나 늘어난 셈입니다. 그야말로 뭐 너도 나도 여론조사 기관이 될 수 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좀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런 기관들이? 정확하게 말하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말고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것도 그냥 형식적인 완전히 좀 왜곡된 또는 조작된 여론조사냐 아니냐 이런 정도만 하는 거지 엄밀하게 깊이 들어가가지고 여론조사 항목이 어떻고 응답률이 어떻고 그다음 거기에 가중치를 제대로 부여했는지 또는 응답자도 연령별로 뭐 또는 지역별로 고르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심위가 그걸 들여다볼 인력도 없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어가지고 똑같은 항목인데 어떤 여론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이 42% 나온 데도 있고 똑같은 시기에 했는데 어떤 데는 18% 나오고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크네요. 배 이상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만약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했을 때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인데 만약에 이런 사례가 혹시 그 외국에도 있다면 어떤 것이 좀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릇된 결과로 인해서 네.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문제? 이제 이번에 그 토론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자료를 보고 옛날 생각이 났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영국 그 브렉시트 네. 그 투표할 때 그 당시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그 정부가 투표에 붙였거든요. 예. 붙일 때 그 당시 여론조사가 다수가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 원하지 않는다. 그냥 EU에 그대로 잔류하기를 원한다는 게 다수로 나오니까 투표를 해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걸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 난관을 돌파
예. 하려는 승부수로 그걸 던졌는데 투표 결과는 여론조사하고 다르게 나와버린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그것도 큰 차도 아니에요. 결국 브렉시트 돼버렸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사태 그때부터 벌어졌잖아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잔머리 굴리다가 예. 나라를 엄청난 혼란에 빠뜨려버린 거죠. 그 근거가, 그 판단의 근거가 여론조사 결과였다라는 것이 예. 그래서 얼마나 진짜 여론조사 혼란스러울 중요하냐. 수 있었겠네요, 당시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뭐 선거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관련 여론조사는 대체 이게 맞는 걸까? 라고 뭐 각자들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만큼 신뢰가 떨어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여론조사 기관을 지금 완전히 방치해놨는데 자격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 일단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려면은 일정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 1급 전문가를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혹시라도 문제 있을 경우에 나중에 그거를 검증하고 위법이 있으면은 처벌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 데이터를 남겨두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들을 이 법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넣어두신 거군요. 지금은 그나마 여론조사 기관이 엄청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 수입 구조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또 큰 데는 그걸 막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도급을 주고 자기들이 직접 조사를 안 하고 일감만 따가지고 그보다 부실한 기관에 넘겨줘가지고 조사하게 하는 거. 그것도 3번 하면은 스트라이크 아웃 퇴출시켜버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 규정을 넣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넣으신 건가요? 그렇죠. 공직선거법하고 예. 그다음에는 이제 이런 전반적인 걸 이제 관리 감독할 주체. 그래서 총리실 산하에 여론조사 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9명으로 하고 국회에서도 일정 부분 추천을 해서 초당적인 위원회를 만들고 그 한 5년에 한 번씩은 여론조사를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직무로 만들 것인가 그 위원회에서 계속 계획도 세우고 만들고 하는 그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가 이 부분도 사실 논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론조사기관의 금지 행위도 또 법안에 규정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이제 기술적인 거죠. 예를 들면은 많이 지적되는 게 그 여론조사원이 저 통화할 때 유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이제 실무적인 건데 못하게 하고 반대로 이제 여론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특히 정치인들이 자기 지지율 높이려고 지지율을 묻는 여론조사 왔을 때 자기 지지자들한테 전화기를 여러 대 특히 유선 전화 같은 경우 여러 대 해가지고 요 전화 올 때 요 전화 받아 네 누구 지지합니다 하고 이 전화 받으면 네 누구 지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중 복수 응답하는 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사법 처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업자들도 있어요. 수많은 전화 회선을 딱 확보해가있다가 그렇죠. 1인 5응답, 10응답, 30응답 회선만 확보하면 되니까. 그런 그런 경우를 거- 어떻게 믿겠냐 말이죠. 그런 것도 이제 못하게 해놨고 뭐 결론적으로는 공정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신뢰가 좀 더 높아지고 그래서 본래의 그 여론조사의 기능, 민주주의를 원활하게 하고 시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본래의 기능을 찾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군요. 우리 의원님의 공정이라는 이름에 꽃을 피워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기회는 평등하게 그 과정은 공정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는요, ESG 포럼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ESG가 요즘에 굉장한 또 이제 이슈이기 예, 때문에 어떻게 그쪽 부분은 잘 돼가고 있는 겁니까? ESG. 예, 얼마 전에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도 5개 법안인가 6개 법안인가 ESG 관련 법안이 본회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글로벌 ESG 학회하고 한국 ESG 학회하고 같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기본법을 재정법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평소에 저희 ESG 포럼에서 국회 ESG 포럼에서 여러 번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외부 관련 단체들하고도 공동 주최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 법안도 만들랴 또 지역 일까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데 예. 일기장 6번을 쓰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요건 진짜입니까? 일기장을 6번 쓴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매일 이제 6권 일기장을 쓰는 거죠.
어떤 내용? 제 일기장. 네. 어머니 일기장, 네. 저희 아내 일기장. 네. 전 딸만 셋이거든요. 예. 큰딸 일기장, 둘째 딸 일기장, 셋째 딸 일기장. 와. 야. 6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일기까지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날 뭐 했는지, 하루 어떻게 생활했는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취재를 해서 쓰는 거죠. 제 상상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여보 오늘 당신 뭐 했어? 오늘 뭐 레슨 갔는데 뭐 별일 없었어? 뭐 이야. 어머니한테는 매일 전화해가지고 오늘 날씨는 어땠습니까? 비 많이 안 왔습니까? 지금은 비 안 셉니까? 점심은 뭐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간짜장 드셨다며 뭐 그런 거 여쭤보고 이제 적는 거죠. 딸들도 너무 마찬가지고. 로맨틱하시다. 로맨틱일지 아니면 약간의 그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예? 진짜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그 가족분들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일기까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늘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그 일기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딸한테 내가 물려줄 건 없고 일기 쓰는 생활을 물려주고 싶은데 일기 쓰는 게 힘들거든요. 매일 써야 되거든요. 엄청 일입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결국은 못 쓰게 돼요. 그렇죠. 매일 쓰는 게 거의 수도사처럼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애가 자라서 지 손으로 글씨를 알아서 지 스스로 쓸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써가지고 그때 딱 주면서 지금까지 아빠 이렇게 써왔으니까 내일부터는 네가 이어서 써. 그러면은 아마 부담이 있어서 못 끊고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됐습니다. 너무 감동이네요. 저는 일기 쓰기 싫어서라도 소중한 사람을 더 못 만들겠네요.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이렇게 꼼꼼하게 정말 일기장을 쓰는 마음으로 늘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지금 의정 활동도 하시고 또 21대 국회 예, 지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의 입법 계획 또 이제 포부 밝혀주신다면요. 입법 계획은 앞부분에 말씀드린 낙태 관련 법안 네. 바위덩어리처럼 누르고 있는데 이거를 21대 임기 끝나기 전에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토론했던 이 법안들 네. 통과시켜서 살기 좋은 농촌 네.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 어, 그거 만들어야죠. 네. 멋지십니다.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그렇죠. 포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의원님과 함께 해본 시간. 일기장을 그렇게 쓰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의원님께서 의정 활동을 얼마나 촘촘하고 고민을 하시면서 생각을 깊게 하시면서 하실까라는 게 짐작이 좀 됐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그 촘촘함을 계속 유지하셔서 국민 모두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고 따뜻한 사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당부의 이야기까지. 일기장 6건은 이걸 지금까지 해오신 분이라면은 앞으로도 해오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앞으로 해오시는 그 모든 과정이 국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향해 있다는 것도 제가 제 온몸으로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동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뭐랄까 국회의원님을 항상 매주 보지만 이렇게 아버지 같은 국회의원은 저는 처음 뵌 것 같아요. 그냥 가족 같아요. 정말 진짜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지금 벌써 이 자리에 아버지가 몇 분이신지, 어머니가 몇 분이시고. 누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네네. 법안 발의부터 시작해서 정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음을 나눠주셨어요. 하트를 꺼내서 이렇게 또. 예. 정말 기회는 누구에게나 또 균등하고 평등하게 또 그 과정은 공정하게 정말 이끌어 주실 우리 의원님 앞으로 그 행보도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진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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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자,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법을 제대로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예전에는 후식으로 숭늉이나 누룽지 이런 것들 물론 저도 먹지는 않은 세대인데 그렇죠. 커피 예. 세대일 텐데. 커피 세대죠. 그렇죠. 식혜 세대 아니 식혜 정도이신 것 같은데. 식혜 느낌인데. 수정과. 그리고 요즘 같이 더울 때는 커피도 커피지만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땡깁니다. 그럼요. 예, 그만큼 요새 종류도 다양하고 네. 야 어떤 걸 먹어야 될까 고민될 때도 많은데 네. 근데 저기 너무 비슷해서 잘못 고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예를 들어 예전에 한참 메로땡, 네. 멜론맛 나는 아이스크림.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 근데 그것도 종류가 네. 똑같이 생긴 듯 다른 것들이 많더라고요. 멜로땡이요. 진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문제로 지적될 수가 있는 게 뭔가 하나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인기를 끌고 나면 비슷한 제품이 우후죽순 나오게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래 원조인 줄 알고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진열대에 쫙 있는데 비슷비슷하면 원조가 아닌 걸 짓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죠. 있죠, 맞습니다. 있죠. 그래서 분쟁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 혹은 경쟁 브랜드를 모방해서 출시한 제품을 이른바 미투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미투 제품이라고. 네,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뿐만이 아니고 과자 이런 제품들에서 레시피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같은 거라든지 이런 표절 논란은 식품업계에서 사실 되게 오래된 흑역사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에서도요, 이 유사 제품 때문에 벌어진 일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아이고야, 푹푹 찌는데 와 이리 가게에 사람이 없노? 유엘 마누라야, 이를 웃자면 좋지. 자기야, 이것 좀 봐볼래? 이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뭔데? 이거 뭐지? 이거 벌집꾸라이가? 이야, 유엘 마누라 눈썰미 죽이네. 자기야, 우리도 이거 해보면 어때? 그럴까? 요 가격 조금만 올려가지고 우리 꿀 한번 올려볼까 할까요? 응? 자, 줄을 서시오. 벌집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충분하니까네, 순서대로. 자기야, 야, 우리 아들은 대박이야. 이러다 양봉 사업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너무 신나. 저기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아이, 저 누구신지? 아니 지금 어디다 대고 나만의 벌집꿀을 아니 이거 어이가 없네. 당신들 내 아이스크림 아주 그냥 똑같이 베꼈죠? 어디서 봤어요? 이건 분명히 표절이야. 이거 노래도 아니고 웬 표절? 소프트에 고명 하나 얹었을 뿐인데 안 뺏겼어요. 뭐라고요? 고명 하나? 내 소중한 벌집 책꿀을 당신들 내가 제대로 그냥 콩밥 먹게 해줄 줄 알아. 딱 기다려. 콩밥이라고라. 아, 나 콩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벗어. 지금 줄 선 거 안 보입니까? 자, 뒤로 가서 기다리스마. 에? 자,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실제보다는 과장해서 재현을 좀 해봤는데 좀 적반하장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소프트 아이스크림 회사끼리 이제 분쟁이 붙은 것 같은데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벌꿀 아이스크림 브랜드 A사 이야기인데요. 네. 이 회사가 2013년 6월부터 이제 컵이나 콘에 하얀색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직육면체 모양의 이제 벌집을 얹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2014년 2월에 B사가 비슷한 제품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A사는 B사가 우리 제품 모방했다 하면서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부정경쟁 행위 금지 청구 소송까지 내게 됐던 사건입니다. 예. 근데 실은 소프트 아이스크림 자체는 굉장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냥 다양하게 즐기는데 그 위에 진짜 고명처럼 올라간 벌집채 꿀, 요 부분 때문에 지금 논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거 그래서 이 사건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그래서 1심은 A사의 가처분 신청은 사실 기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 가서는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두 제품이 모두 플라스틱 컵이나 콘 위에 흰색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일반적으로 먹는 액상의 벌꿀이 아닌 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벌집 채꿀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이제 올려놓음으로써 그 상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 내지 유사하다. 그리고 소프트 아이스크림, 벌집 채꿀의 양, 비율까지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B사 반응이 어땠을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당연히 B사 측에서는 이번 판단을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고 항소를 했겠죠. 그런데 항소심 판단 결과는 1심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방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B사의 손을 났었는데요.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오. 근데 우리가 지금 소프트 아이스크림 얘기 신나게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프트 아이스크림 누가 만들어주나요? 거기 직원이 직접 기계에서 짜서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사실상 아무리 용량과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비슷하게 한다고 해도 그때그때 모양이
조금씩은 달라지게 맞아요.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호가 되는 어떤 모양이다, 상표다 이런 정도가 되려면은 결국 딱 그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어떤 형태적인 특이성, 그러니까 소프트 아이스크림, 뭐 플라스틱 컵 위에 벌꿀이 얹은 형태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더 정형화된 형태로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여야 된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2심에서는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 행위 보호 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모양 자체는 그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 초보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는 모양이 다 달라요. 네. 예, 한쪽 막 기울어지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여러 번 꽈줘야 되는데 좀 섭섭하게 한 3번밖에 안 꽈주고 뭐. 네. 그리고 마지막 생명은 항상 이렇게 끝에 이렇게 싹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뭉툭하게 나오거나 네. 약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모양 자체가 규정화돼 있는 건 아닌데 네. 정형화돼 있는 건 아닌데. 그리고 또 이제 원래 A사의 주장처럼 뭔가 아이스크림과 벌집 제코를 조합하는 방식이 설령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결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별도의 토핑이라는 관계로 이 결합 방식이나 판매 방식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모방일 수는 없다. 예,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었을 것이다. 야, 반면에 그럼 음악으로 치면 어때요? 진짜 이거 A사와 B사 이 아이스크림 분쟁처럼. 실제로 이런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 예. 노래가 너무 비슷해 이거 표절 아니야라고 하면은 특이적으로 이렇게 재해석한 경우가 아니면은 네. 그런 장르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표절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장르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음악들은 이런 멜로디를 채택해서 나오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건 예를 있어요. 들면 지금 포크송은 포크송 장르만의 네, 그런 좀 그렇죠. 특유한 리듬이 있을 테고. 맞아요. 포크송 그냥 나나니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되는 거면 예. 예를 들면 조금 바꿨어요. 예. 나나나나나나니나나나나니나나나니나니나 이거 표절한 걸까 아닐까라고 하면은 이거는 포크송이라는 장르의 유사성 때문에 예. 비슷하지만 그래도 다른 곡으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역시 포스트 너무 임진모야. 아닙니다. 무슨 예. 뭐야? 이렇게 또. 따라한 네가 예. 멋있게. 야, 이렇게 또 예시를 들려주니까 이해가 쏙 바로 되네. 이해가. 다행이네요. 네. 예.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2심에서는 B사의 손을 들어줬어요. 따라했던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저 A사는 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지금? 이게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 모양 형태의 모방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B사, 그러니까 따라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지만요. 성과 모용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원조 회사의 손에 들어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 이 아이스크림이 모양도 문제가 됐지만 이 외부에 입간판이라던가 이 아이스크림이 진열된 독특한 형태, 그 매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 사실 유사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는 이런 분위기를까지도 다 따라했던 이 성과 모용 행위에 대해서도 1심에서는 A사가 이겼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후발주자였던 B사가 이런 부분, 뭐 매장의 진행 형태, 인테리어, 아이스크림을 진열해 놓는 그런 모양 등을 따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했어요. 그리고 매장 인테리어 등을 바꾼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따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A사의 손도 들어준 부분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또 특허를 내면 특허권을 가지고 또 분쟁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어떤 식품이 도마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일본의 니신 식품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을 표절한 제품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조금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치킨의 맛이랑 고추장의 풍미, 치즈의 부드러운 감칠맛을 담았다. 이런 제품 설명이랑 같이 해서 이제 연분홍색의 캐릭터 그리고 조리 제품 이미지 이런 게 삽입된 패키지가 삼양식품이 2018년에 선보였던 까르보 불닭볶음면이랑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가 됐던 건데요. 삼양식품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게 상표권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좀 있어서 부정경쟁 방지 관련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불닭이란 말도 엄청 많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불닭이란 말 들어간 제품들 사실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많죠. 많죠. 있죠. 네. 그런데 이 불닭 상표권의 그 행사는 제한되거나 무효로 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상표의 보통 명사화라고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원래 상표를 만든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이게 너무 유명해지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아.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컵라면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호빵. 이게 사실은 원래는 특정 상표에서 시작했다가 이게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 명사가 명사가 된 된 거구나. 사례를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거 굉장히 많죠. 호치케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다음 찝차. 찝차. 네, 찝차. SUV를 찝차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것도 브랜드인 거고. 그것도 브랜드인 거고. 예, 예. 맞아요. 포크레인도 그렇고. 포크레인도. 예, 예. 그런 거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불닭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불닭도 그렇고 호빵도 그렇고 컵라면, 초코파이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이제 보통 명사화가 되면서요. 고유 명사로 그냥 기능을 하게 되면서 상표권이 어떻게 보면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아, 오히려? 상황이죠. 그렇죠.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원작자는 약간 조금 좀 아쉽겠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엄청 명예로운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지은 그 이름이 이제 그 자체가 이 자체를 하나의. 부르는 그 이름이 됐다. 그 명사가 됐다. 그 제품에 그냥 이름이 돼버려. 그런 제품 하나 만들면 진짜 대단한 거죠. 대박이에요. 캐시카우죠, 그러네. 진짜. 예. 자, 이게 참 먹는 식품이다 보니까 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사 제품들이 쏟아지고 또 소송까지 벌어지고 하는 거 보면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더 피곤해질 수도 있거든요. 웬만하면 이 서로의 아이디어는 조금 존중해주는 식품업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법 정보는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또 물러가야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함께해요.